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36페이지 그 다음 차시 이어서 시작해 볼게요. 교과서 36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이어서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어젯밤부터 이어서 볼게요. 이제 어젯밤 앞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두 글자 중간이라고 적을게요. 지난 시간에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제 신영복 작가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처음 부분까지 들어갔었어요. 이어서 보면 어젯밤 별 한 개를 쳐다볼 때 100원씩을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호작용이 되겠죠.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글을 썼음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어요. 편집글 형식이니까.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들을 그보다 더 값비싼 값을 치러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은 어떤 거냐면 바로 별, 소나무 그런 거 자연이 되겠죠.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일본이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궁의 기본 궁제를 그 틀을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다음에서 이유가 나와요.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아직 그 베어낸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채로 200만 제, 즉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복원에 소비하는 목재가 나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벤다는 거 아니야. 이 경복궁의 복원 때문에. 자연을 하나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지.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이런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참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처음 부분에서 소나무가 거의 길게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경복궁의 복원에 엄청난 양의 나무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그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의 무리하고 무분별한 소비 행태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이 소나무만 있겠냐 하면서 다른 얘기를 또 해요. 이어서 확장시켜서 없어도 되는 물건들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자연 같은 것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도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소나무 잘라냈던 일에서 지금 인간의 삶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문제의식, 비판점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당신과의 상호작용을 계속하고 있어요.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 제일 위에 있는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제일 이기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자연, 소강리의 소나무숲과 달리 소비만 하는 인간들이 싫다는 거야. 비판적이라는 거야. 이걸 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까지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주체는 무언가 행동을 하는 사람, 객체는 행동을 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의 객체까지 돼버린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 소나무 막 잘랐던 것에서 시작해서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만 규정하는 이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강리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연을 소비만 하는 인간의 그 폭력성, 경제학의 폭력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나오는 소비의 주체이자 객체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필자는 그럼 현대인의 생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소비의 객체로까지 전락한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산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산판일은 뭐냐면 나무를 베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루터기는 나무 잘라내고 나면 밑동 남죠. 아랫동아리. 그 부분에 올라서지 않는 게 금기처럼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그 잘린 부분에서 소나무의 녹이, 환한 기운, 성난 기운이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왜냐하면 잘라버렸으니까 나를 자른 거잖아요. 소나무 입장에서는. 근데 어찌 노하는 것이 이 소나무뿐이겠냐. 온 산청에 아우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인간의 폭력성이 나무에겐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살고 있는 자연, 산천까지도 미친다는 거죠. 인간의 폭력성이 이렇게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말처럼 이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당신의 말을 얘기하고 있고 당신의 말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줘요.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풍상이 뭐라고 했죠? 고난이라고 했죠. 그런 혈육 같은 나무래요. 왜? 당신이 뒤에서 말을 했겠지. 그러면 당신의 말을 가지고 온 거, 이렇게 얘가 말한 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인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나무와 우리의 관계를 당신의 말을 인용해서 갖고 와서 독자랑 내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당신과 내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또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관 속에 누워 술밭을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했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린 소나무와 함께한다 라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예시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소나무와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예를 들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예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하늘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나무와 우리의 삶이 진짜 긴밀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의 상징으로, 고절, 지조와 절개 같은 것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좋게 평가되고 있는 거,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군자로 이렇게 취급받잖아요. 그렇죠? 금강송의 높은 둥치뿐만 아니라 암석지에 굵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은 소비재로서의 상품만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거랑 다른 미학,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지조와 가치를 지켜오면서 절개 있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미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대요. 선조 때부터 소나무를 가치 있는 존재로 봤대요. 적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글씨 필기하시면 돼요. 파란색 글씨는 내용 단어 알고 있으면 안 적어도 되는데 단어 모르면 적어야겠죠? 우리한테 옛날부터 지금까지 소나무한테 이어져 온 그런 가치가 있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금강송 소나무의 상품가치, 이게 비싸다 이런 것만 인식하지만 옛날에는 그 굵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고난을 극복한 데서 오는 지조와 절개, 이런 높은 가치들을 생각해 주었다는 것들을 지금 작가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나무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소나무 같은 사람의 밑줄 쳐볼게요. 앞에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소나무 같은 사람은 내가 자연을 막 잘라, 그리고 막 그것을 비판적으로 그것을 막 계속 소비해, 무분별하게 소비해, 이런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이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게 바로 소나무 같은 사람들일 거야. 그 사람들이 뭐냐면 소나무같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견디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소나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죠.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에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왔어. 이걸 인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계속 인용하는 형식 사용해서 작가가 글을 쓰면서 당신의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틔울 땅마저 황폐해져 버렸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진짜 현대사회가 난리가 났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비정해진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를 더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 침습은 침범해서 공격한다는 거. 그러니까 소나무가 있을 자리를 아카시아와 화렵수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그러니까 기름지지 못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 아카시아와 화렵수들이 쳐들어와서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에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과 소나무 모두 무한 경쟁의 논리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게 바로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나는 마치 여기부터가 끝부분이에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부분이니까 중요해요.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집을 나오는 아이처럼, 처럼에 동그라미 쳐볼까? 우리 시 배울 때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이런 거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직유법이라고 했어요. 그쵸? 직유법 사용하고 있죠. 아이처럼 산을 나왔어요. 왜 나는 꾸중을 듣고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을까? 많은 깨달음을 얻고 많은 반성을 했기 때문이겠죠. 소강미술 수업에서 인간이 만든 경제학의 폭력성, 무한 경쟁, 그리고 뭐 비정한 사회, 무분별한 소비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깊이 반성했음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살아났다는 신화를 생각했어.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솔방울을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솔방울이 나타내는 게 뭘까? 솔방울이 뭔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뒷부분을 보면 나와요.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솔방울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다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저력과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방울은 그러니까 아까 동그라미 친 거에 저력과 희망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솔방울은 저력과 희망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줄 마지막,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새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새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 도끼 보시면요. 자, 도끼 보시면 밑에 나무로 된 손잡이 있죠. 그게 없으면 도끼를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어떤 말이냐면, 이 글귀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자루가 없는 쇠도끼는 폭력을 가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문명의 폭력성을 휘두르는 자루가 되지 않는다면 문명의 폭력성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무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나무는 인간을 상징하고 쇠는 폭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문명의 폭력이 인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루, 즉 도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 쇠로 상징되는 문명의 폭력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글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용이었죠. 어때요? 작품이 조금 이해는 갈까요? 수필이라 많이 어렵진 않을 텐데 지금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생각해보시면, 자, 이 글의 필자는 신영복은 솔광리 손톱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당신에게 엽서를 띄우고 있고요. 서간체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이 당신은 받은 대상이자 그리고 독자, 또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우리들,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일 수도 있죠. 이거를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자와의 말을 인용하고 당신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돼요. 필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가 중요하죠. 필자의 깨달음이 곧 주제가 되니까 필자는 소강리 소나무 숲을 보면서 생각하고 성찰해요. 이런 나무를 베는 인간의 폭력성을 지적하면서 이걸 확장해서 현대인의 무분별한 소비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소나무 같은 사람으로 인식을 확장해서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소나무 같은 사람을 당신이 바로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고, 솔방울이 바로 저력과 희망이라고 했죠. 그걸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엽서에 쓴 마지막 글귀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내용. 자루 없는 쇠도끼가 폭력을 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휘두르는 자루가 안 된다면 문명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핵심 정리 적었던 내용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징 4가지가 본문에서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를 적용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설명 다 했으니까, 그치?
이거를 제대로 어디 나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편집글 형식으로 처음, 중간, 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그래서 단원 처음 시작할 때 본문에서 첫 번째 줄 오늘은의 처음이라고 적었고 12번째 줄 오늘 시작한 부분에 중간이라고 적었고 마지막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나오는 아이처럼의 끝이라고 적었잖아요. 그 부분에 내용이 어떤 건지 짧게 두 줄씩 적어 놓으시면 공부 다시 하실 때 시험 공부하실 때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처음 부분 옆에 동그라미 친 거에 엄한 스승 같은 부분 두 줄 적고 중간 부분에 이기적으로부터 적고 끝부분에 솔방울 한 개를 이 부분 적을 시간 드릴게요. 이 글을 세 페이지를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내용들이 요약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것이 공부할 때 더 한 번 더 자신을 좀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부분 내용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적고 오늘은 조금 더 많이 해볼 거예요. 오늘은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의 필자 이거 뒤에 있는 학습 활동까지 할 거라서 이어가지고 계속 볼게요. 옆에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의 필자가 글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해서 소통하는지를 이해해 보기 위한 학습 활동인데 자, 필자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신발 한 켤레의 토지만 완전 작은 만큼의 공간만 가지고 오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을 반성했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소나무보다 못 살고 있는 자신을 반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험에 경북공 보건공사를 가보고 났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인간의 무리한 고집으로 자연에 대한 그 경제학의 폭력성에 대해서 떠올렸어요. 이제 이걸 확장해서 무분별한 소비 행태로까지 생각을 확대 적용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판일 이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하는 불문율을 보면서 어찌 노하는 것이 나무만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산천의 아우성을 얘기하면서 무분별한 소비, 폭력적인 소비 행태를 또 반성했죠. 그 다음 거인이 잡아먹힌 소년에 대해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더니 다시 소생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솔방울이 바로 희망이고 저력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안 넘기고 39페이지 이어서 이 글의 필자가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게 바로 두 글자로 하면 주제겠죠. 우리 핵심 정리로 주제 적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밑줄 치고 별표 치고 주제라고 적어주세요. 이 남산의 소나무가 더 이상 이제는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그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틔울 땅마저도 황폐해져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암담하게 한다. 또 여기에 또 아카시아와 화렵수들의 침습까지 있으니 너무 힘들다라는 그 무한 경쟁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비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산의 소나무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죠. 솔방울의 의미에 별표 치고 솔방울은 저력과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바로 소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묵묵히 폭력을 견디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주제는 아까 적었던 것처럼 무한 경쟁의 척박한 사회에서도 그 솔방울 같은 희망과 저력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작가는 이 글을 쓴 거죠.
이 글의 필자가 다음 거 볼게요. 3번. 이 글의 필자가 다음 배경 지식과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소나무들이 오랜 풍상을 겪었다라는 거. 풍상은 고난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경복궁의 복원에 수많은 나무가 사용된다라는 걸 보면서 인간이 너무 폭력적이다. 인간이 자연을 폭력적으로 소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어서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고 죽으면 소나무 관에 묻힌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생은 소나무와 매우 가깝다. 소나무랑 나랑은 인간이랑은 혈육 같은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해 준 거고요. 또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소생했다는 걸 통해서 솔방울이 희망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 저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죠. 필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41페이지까지만 하면 자,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이 본문은 완벽하게 익힌 거예요. 그래서 목표학습 이어서 해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쓰기가 필자와 독자의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해보자. 이 보기 내용은 각자 읽으시면 돼요. 이 내용은 각자 읽어서 우리 이 단원이 왜 이 단원에 선택된 건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볼 건 당신이 누구인지 추측해보는 거. 당신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할게요. 누누이 말했죠. 당신은 글의 독자이자 이 글의 필자가 이 글을 봤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필자가 얘기하고 말을 건네고 싶어하는 우리들. 현대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건 2번입니다. 2번. 필자가 엽서 형식으로, 서간체 형식으로 글을 쓴 효과가 무엇인지 별표 3가지 해볼게요. 왜 이렇게 했냐면 독자를, 그러니까 우리를, 글을 읽는 우리를 당신이라고 하면서 관계를 설정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준 거죠. 이 부분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보다 보면 두 번째 봐봐. 점 두 번째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글을 쓴 필자와 글을 읽는 우리 독자를 한데 묶어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너랑 나랑 나만 생각할 게 아니야. 너만 생각할 것도 아니야. 우리가 함께 생각해서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관심사야 라는 걸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3번에 별표 치시고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면서 공동의 관심사에 같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동감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 이야기해주는 걸 대명사 우리를 써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건 말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 이런 걸 다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잖아요. 1인칭 대명사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왜 이걸 썼는지를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되셨나요? 다 적었으면 42페이지 내용인데 42페이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차시에는 43페이지에 있는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논설문과 함께 만날 거예요. 그래서 논설문과 함께 만날 건데 다음 시간 내용 미리 읽어보면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미리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내용 미리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